김성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 노정 갈등에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이 문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FIFA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에콰도르를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소득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4천만 원 이상 가구는 연평균 66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중저소득 가구의 경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차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전소가 가까워서 송배전 비용이 덜 들면 그만큼 전기요금을 싸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이 환경오염과 안전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반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아무런 사회적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문제 역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요? 지난 여름 상수원이지만 대도시에 물을 보내느라 단수를 겪었다는 지방도시의 문제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거의 요즘에 날씨 여름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아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이제 오면서도 우리 시사야 이 담당 가족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지치지 않냐라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지쳤었는데 KBS로 오는 길이 시사야에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서 다 잊어버렸다. 근데 왜 얼굴은 지쳐 보이죠? 네. 왜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가만히 계세요? 더 지쳤죠. 늘 한마디 얹어가지고 지쳤죠. 그렇죠. 낮에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밤이 되니까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서 시원해지고 역시 이제 시사야 할 때가 되면은 기분 좋은 온도가 된다. 네, 그래서 좋은 일이죠. 네. 좋네요. 이 시간 되면은 네. 약간 좀 시원한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잖아요. 그게 또 우리 시사야의 다 기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영양제라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가보죠. 예.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치른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 지금 헌법적 관행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네. 있는데 두 분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중앙선관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또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앙선관위 때문에 더 지쳤어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럴 줄이야.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선관위라는 기관은 그래도 공정과 신뢰 이 두 가지를 빼면은 시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의 그 공정성과 또 투명성을 또 신뢰성을 자랑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때로는 이제 저승사자 역할도 합니다. 조사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뭐 특정 후보에게 뭐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래. 그래도 중앙선관위는 뭐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잖아. 그런데 지금은 여야 뭐 이념, 지역, 연령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인데 지금 고위공직자입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무책임하다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적 독립기관이지 어떤 감찰이나 또는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감사원이 관련법에 따라서 회계적 감사, 이 이제 무슨 재정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합니다만 직무적 감사도 해야죠. 그러면 네. 그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마치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마냥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근데 조직도 청청시하기 때문에 이런 진상 규명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중앙선관위 조직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가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제 감사원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을 이제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여기에 이제 표현하는 행정기관에 속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관위와 관련된 이제 뭐 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또 이 감찰을 감사원이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게 또 선관위의 주장이고 네. 해석을 하면 네. 감사원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선관위의 직무도 행정사무인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고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 기관 중에 이 선관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데 죄송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무슨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네. 여기서 법적으로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아서 이제 하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뭔가 차후에라도 이제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지만 다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러면 이 조치가 앞으로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다. 추가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감사원의 경우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굳이 이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뭐 이 보수 정권 포함해 가지고 다 그동안의 어떤 감사원의 감사 진행한 거 그다음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리뷰를 해보면 늘 논란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았다. 그렇죠. 감사원장을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고요. 이 사람은 누구네 사람이니 뭐 어느 지역 출신이니 내리 꽂았느니 하면서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4대 강사업 이런 거는 감사원이 3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납득이 안 돼서 네. 이런 일들이 이전에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회 직속으로 바꾸자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감사원의 어떤 감사원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중립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려면 감사원의 위상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또 보장된 가운데 선관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번 정권에서 뭐 감사원이 예를 들면 정말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정권에서 그러면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인 어떤 감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항상 정치적인 논란이 이후 정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면서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서 네. 본다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원의 이제 이번 정권에서의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논란을 여러 가지를 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선관위 입장에서 선뜻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인 건 분명하다. 그래서 선관위의 이런 이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선관위의 협조가 필요한데 감사원과 관련돼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같이 논의를 해야 최소한의 이 균형이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좀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갔다 와서 지금 감사원의 실세다 이렇게 그렇죠. 또 평가받고 있잖아요. 또 뭐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러야 될 기관인데 그걸 책임지는 기관인데 선거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지금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얘기가. 그런데 이제 감사팀이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일종의 이 불법적인 또 불공정한 이 일이 자행이 됐던 것이죠. 이제 네네. 인사라고 하는. 네.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걸 감사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넌지시 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접위원들은 이제 만점을 줬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네.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뭐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연계될 일인가는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마치 무슨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타이거 팀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동물 등장시켜서 물론 그 타이거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마라. 독립된 조사팀이거든요. 저는 네. 잘못된 이 인사 행태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역할은 어디선가는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위한 감사의 기능이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은 그건 필요한 거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감사로부터 독립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판단도 듭니다. 과연 이 인사 파행 외에는 숨길 게 없다면 차라리 오히려 감사를 더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닐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멈칫하는 게 뭐가 뭐 또 다른 게 있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일종의 뭐 속구리 투표 이것도 막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저는 이제 파편적으로 부각시킬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기관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앙선관위가 들어와 뭐 어떻게든 우리 다 뒤져서라도 우리 문제 있는 거 차라리 좀 재정립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생각할 땐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하고 감사원의 중립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해석하는 영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이제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지금 1년 넘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 재감사 계속 했는데 권익위원장의 특별히 결격 사유를 못 찾았다. 그래서 지금 불문에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감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 임명했던 인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전 정부 때도 이른바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부처 자체적인 감사를 하던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서 조직을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일단 뭐 감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전현희 위원장 등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지만 감사원은 또 전체를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뭐 하는 뭐 언론 코멘트도 있던데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 분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분노했다고요? 왜 분노했다는 겁니까? 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분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을 것이다. 이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볼 때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동물농장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관련해서 내부에서 했다는 주장 그리고 그 타이거 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자기 이 유명한 사무총장 주장이에요. 네. 교육하기 위해서 쓴 표현 이런 걸 보면은 뭐 고래를 잡아야 된다. 이것은 상어급이다. 뭐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부를 이제 어떤 동물 잡는 얘기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감사원이라는 게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되니까 감사를 꼭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 이것을 잡아야 우리가 언론에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칭찬받고 이쁨 받고 이런 것이야라는 생각의 발로인 것인지 뭐가 상어고 뭐가 고래고 뭐가 뭔지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네. 과연 그 사안의 중대성이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언론 어떤 표현들이 네. 그렇게 보면 전현희 위원장이 그동안 뭐 감사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사실 뭐 그렇게 어떤 중대한 비위 혐의라든지 무슨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었던 것인데다가 그마저도 이렇게 막 상어를 잡고 싶고 고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추진한 그러한 것들에 기대에 미치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란이 과잉됐던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감사원의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스탠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상어가 나오고 뭐 동물이 나오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예를 네. 들면 검찰의 경우에 검찰 특수부가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수사하고 이러면서 자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감사원도 이 감사를 하는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가 되려면 네. 이런 뭐 멸치 같은 사건 비유하자면 멸치는 작지 네. 않습니까? 송사리 같은 사건 이런 거 말고 큰 사건 네. 고래 정말 무서운 사건 네. 상어 이런 것을 가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내부의 교육 과정에서 했다라는 내부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한번 됐습니다만 유명한 네. 사무총장이 그거 내가 쓴 거 맞다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유명한 사무총장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맞는 세계관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특정 개인의 이름이 너무 부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다른 조직이라면 좀 다른 특수성에 따라서 특정 개인의 이름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은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또 이걸 너무 시끌벅적하게 감사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제일 취재하기 어려워하는 데가 감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부 비밀을 철통같이 지키는 곳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감사원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더 이상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게 뭔가 누군가의 이름이 너무 실세니 또는 누가 육성한 팀이니 이런 거는 저는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원으로서의 종합적인 기능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뭐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말 감사원이 판단했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은 감사를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전 정권 사람이 안 나가고 아니 눈치도 없어? 왜 그래? 일종의 뭐 욕보이기성 전시성 감사를 했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더 프로페셔널한 것은 정말 감사답게 감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끄집어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도 계속 이어지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기소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기소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면직 처리를 하는 모습. 이것도 감사원이나 검찰을 앞세워서 결국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렇게 야권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뭐 일종의 야권의 주장으로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구심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이 법상으로 이것도 사실 좀 이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또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 보면은 방통위원에 대해서 이제 면직 요건이 써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방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방통위원회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방통위원회 적용하는 면직 조항을 탄핵 소추도 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그럼 오히려 방통위원보다 방통위원장을
뭐 예를 들면 해임시키기가 더 쉬운 건데 예. 그게 법으로 요 법의 어떤 취지를 해석할 때 맞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 그래서 방통위원회 면직 조항을 방통위원장한테 적용하는 것은 안 맞아서 면직 대상이 아니다. 1차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 면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된다. 이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죠 또. 그다음에 이제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2020년에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다는 거냐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온 거는 이 재승인 된다고 하니까는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사실도 뭐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이 예를 들면 이 재승인한 것의 점수를 조작했다라고 지시했거나 그러한 내용을 묵인했거나 또 이러한 내용을 방통위원들에게 숨기려고 했거나 그런 증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요 공소 사실도 아니고 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또 반대쪽은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의문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얘기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게 이동관 전 이 청와대 대협력 특보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쭉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방송장악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사실 방송장악이나 이런 것들의 논의의 배경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의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 홍보수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분을 후임으로 안 친다라고 하면 이 맥락은 당연히 이 목적이 뭐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정권이 굳이 자초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명분이겠죠. 이제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명분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저는 MZ세대 쪽에 전 무게를 둬야 된다. 왜? 지금 아까 이제 어떤 법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있듯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투표층들은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전현희도 쫓아내고 한상혁도 좀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냐고. 뭐 전임 정부에서 했으면 그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정부 뭐 들어서면은 좀 물러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의견이 있죠. 그렇죠. 일부는. 이제 또 네. 반대층에서는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느냐.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좀 통 큰 통합의 정치는 안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저는 중간층이에요. 중간층은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7월이면은 퇴임을 임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임기를 이제 앞두고 퇴임을 앞두고 두 있는데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그게 방송 장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감정이 이제는 그걸 척결하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건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현희 이제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부각이 되지만 네. 나머지 다른 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비유했던 멸치급이냐 상어급이냐 고래급이냐. 네네. 저는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 소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러면 결국은 자리 문제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어떤 자리는 그냥 정권과 함께 임기를 함께 한다라든지 이걸 정하자는 거죠. 자꾸 이런 네. 좀 어수선한 상태로 두지 말고.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이잖아요. 논란이고 사실 언론의 당파성을 띈 어떤 그 언론들이 어떨 때는 물러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다 물러나줘야 된다고 하고 왔다 갔다 보도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 자기 정권 잡기 전과 잡은 후가 또 달라지고 말이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만들기 참 편하죠. 그냥 어떤 정권에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도 이것은 장악이다, 이것은 정상화다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지난 계속 정권에서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신문은 지난 정권에서 뭐 적폐 수사 이런 거 하고 각 부처마다 뭐 적폐청산위원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장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다른 반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거 보면 참 신문 만들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임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 논의도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 기관장들이나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를 굳이 정권하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은 이유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직을 임기를 되도록이면 채우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해라라는 취지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무리를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한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이게 피곤하니까 차라리 임기를 맞추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그게 미국식이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대통령이 새로 그렇지. 취임을 하면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지가 책으로 정해져 있다지 않습니까? 뭐 플럼북이라고 한다는데 네.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미국은 그런 정치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공영방송의 논조나 어떤 방송 태도도 정권 바뀌면은 바뀌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이자 의무이냐 이런 이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좋은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자리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언론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기관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매년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초마다 반복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전임 정부 얘기하면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후임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 비판하는 모양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욕심을 부리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왜 반복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자리에 듭니다. 목을 매니까요. 예. 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예. 그런가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주 연속 조금 소폭 하락했다? 아니면 제자리다? 사실 이건 뭐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제자리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도 싶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일단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35%, 부정평가한 응답자가 57%로 집계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직전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하락한 거였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가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조 대응 6%, 결단력, 추진력, 뚝심 4%, 일본 관계 개선 4%였다는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도 역시 외교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경제, 민생, 물가 8%, 독단적, 일방적 8%, 일본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8%여서 이런 이제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보수만 현상이죠. 보수만. 네. 우리가 대통령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남미든 이게 최고 지도자들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만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보수가 뭐 한 35, 6 된다는 건 인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만 계속 두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보수에 대한 피로감이 오는 거죠. 왜? 중도나 MZ세대나 무당적으로 중도도 껴앉자. 중도도 살피자. 이 전략을 해야 이제 더 넓은 35%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35%를 계속 두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올라가기는커녕 1%, 2%의 피로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36이었는데 지금 이제 35가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도를 잡는 방법은 어떤 뭐 집회 시위든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단호한 대응도 하지만 어떨 때는 유연한 대응도 해라. 이 단짠 짠단 짠 이렇게 가야지. 네. 그게 더 소비 이 구매 이 범위를 넓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중도 외연 확장소로 더 넓혀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외교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단호한 대응으로 이렇게 갚으랬거든요. 저는 거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봐요. 네.
일단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을 옮기고 그다음에 김민하 평론가 분석을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의 발목 잡기다.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언론 지형이 그러니까 보수에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야당이 너무 심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 국정을 발목 잡게 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역량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30%대 계속 있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건 뭐 인식도 인식이지만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과연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일까? 예를 들면 개별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나 논조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전체 언론의 어떤 시장, 언론 시장이라고 할까요? 뭐 언론계의 어떤 평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보수적인 논조의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시사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예를 들면은 시청률이나 이런 거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과연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방송사 또는 이제 언론의 이런 열독률이나 이 청취율 또는 이 어떤 시청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가 강할 것이냐 아니면 보수적인 논조의 어떤 방송 그다음에 신문들의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냐 네. 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의 왕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그런 야당의 발목을 못 잡게 뭐 국회 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뭐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초청한 네네. 자리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관섭 수석이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예. 여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당 지지층,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선 때 지지하지 않은 야당 지지층이 지금 안티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맞는 현실 인식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티화돼 있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야당의 어떤 불순한 어떤 선전선동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 포섭된 언론의 어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평가도 맞을 수 있지만 네.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층도 사실은 이전 정권에 실망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하면 지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상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뭔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양보하거나 숙일 수 있다.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숙이라는 게 제가 뭐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것 같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욕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 그럼 네.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별로 이제 어떤 이 모두를 위한 어떤 이 통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네. 갖게 하는 대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왕수석의 판단은 그렇진 않다라는 점에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실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언론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장이 가운데만 볼록 솟아 있고 양측으로 꺾여 있나 봅니다. 그렇게 되는 운동장이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우리 시사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거 잘했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호되게 또 비판합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아주 호되게 비판하죠.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도 불렀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으로 중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만 전략이 아니라 중도도 전략을 쓰면 되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이 이게 뭐 요청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네네. 한 번만이라도 저는 중도도 전략을 썼으면 좋겠어요. 중도도 포용하자. 그 전략을 쓰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뚜렷한 현상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랬어? 하는 것이 분명히 반응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의지가 필요하겠죠. 저는 용기도 아니고 의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노조 대응 문제 이 문제 얘기하면 아마 방송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밤새야죠. 예. 네. 아니 좀 저도 언제 한번 특집으로 우리가 한 새벽 4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김민하 배종찬 4시간 뭐 안 될 게 뭐야 이런 반응들 올라올 겁니다. 그때까지 촬영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부의 어떤 노조에 대한 대응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좀 공격하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민주노총은 굉장히 좀 과격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왔었고요.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런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난 다음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노조 위원장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사무처장을 지금 이제 곤봉으로 치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노총마저도 지금 노사정이 안 들어가겠다, 경산호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를 비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한국노총까지 같이 지금 비판을 받으면서 노조가 반발이 더 격해지는 양상으로 가면서 노정 대화가 아예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나중에 대통령한테 오히려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처 현상과 레이건 현상을 좀 케이스 스타디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처 영국의 전설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 탄광 노조를 70년대 또 80년대 강경하게 진압했던 것에 대해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대처 전 총리를 영국 총리를 평가할 때 그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러시모 그 미국 대통령 얼굴 새겨진 바위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명만 더 새길 수 있으면 레이건 대통령 새기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항공기 여객기 항공사 강제 진압했을 때 그때도 여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겠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물리적 대응을 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을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캡사이신 곤봉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서로 감정적 충돌밖에 돼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법과 원칙적 단호한 대응이면 좋겠다. 왜? 단호한 대응이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응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으로.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노조 단속인지 노동 개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네. 얘기할 때 굳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사실 한국노총이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경산호위에서도 탈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단지 이제 곤봉 사건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강경진압 때문만은 아니고 그동안의 정권의 태도 때문에도 그런 건데. 뭐 주 69시간 때도 반발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뭐 저는 이게 사회 공동체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그럼 가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경우에 한국노총하고는 그럼 우리가 뭘 총선 앞두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이게 노동개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기계적으로 비교를 할 때 어디가 더 귀족 노조입니까?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귀족 노조인 것은 어느 쪽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더 귀족 노조일 수 있는 한국노총하고는 또 정책 협약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태도면 저는 뭐 그 정책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정성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마지막 의견 듣는 것으로 오늘 뉴스와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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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대표팀 에콰도르를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준우승을 기록했던 지난 대회에 이어 2대회 연속 8강에 오른 건데요. 우리 리틀 태극 전사들이 8강 상대 나이지리아를 넘고 4강 그리고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박진아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경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던데요. 위원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좋은 경기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8강에 올라갔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수월하게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마지막에는 많이 휘말렸어요. 긴장됐죠.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콰도르와 16강에서 단판 승부를 펼쳤잖아요. 예. 그런데 에콰도르는 26일 날 조별리그가 끝났고요. 우리나라는 28일 날 조별리그가 끝났습니다. 예. 네, 20세 월드컵이 이제 성인 월드컵과는 다르게 경기 그 대회 일이 상당히 짧아요. 예. 그래서 조별리그 사이에 휴식일도 이틀밖에 주어지지 않는 아주 컴팩트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3일 간격으로 우리가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28일 날 경기하고 현지 시각으로도 1일 날 토너먼트 경기를 치렀으니까 그 사이에는 그래도 휴식일이 약간 더 길게 있긴 했지만 네.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조별리그와는 다르게 토너먼트 16강으로 경기장을 이제 이동하는 이동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르게 걸어 잠그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후반 한 30여 분 동안 많이 밀리기도 했는데 네. 우리 선수들의 체력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코칭 스텝이 이기는 쪽으로 현명한 전력을 썼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3대1로 우리가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리드를 잡아갔기 때문에 네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물론 한 골을 내줬지만 2골의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동요가 되지 않고 실점을 나머지 시간 동안 한 골로 잘 막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2연속 8강 진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2019년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남자 피파 주간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 무대를 밟았는데 그런 쾌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20세 이하 월드컵은 2년 주기로 대회가 치러져야 되는데 네. 지난 2021년은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오랜만에 치러지는 대회인데 우리가 지난 대회 결승까지 갔었고 이번 대회 또 8강 문턱을 밟아 섰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응원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대회의 어떤 기적을 넘어설 가능성도 서서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2대회 연속 우리가 8강을 넘어가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2009년 대회부터 해서 2009년에 8강 갔고요. 2011년 16강, 2013년 8강, 그리고 2015년 아쉽게도 본선은 못 갔어요. 네. 그리고 2017년 16강. 그러니까 15년 대회 때 본선을 못 간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2009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토너먼트 무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이 또 지난 대회, 이번 대회, 또 8강이라는 성적까지 이어지면서 꽃이 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축구가 바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흡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요. 이 선수들이 그대로 월드컵 대표팀으로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 사실 에콰도르 선수들은 뒤에 우리가 좀 지친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 두 번째 골은 어부지리로 넣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넣은 골은 진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림 같은 골이었거든요. 정말 실력으로 넣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기량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이제 경기를 돌아보면 이제 프랑스와의 경기도 우리가 상당히 잘했고요. 예.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감비아전까지 해서 온두라스 2대2 비기고 감비아 비기고 그렇게 이제 토너먼트로 건너왔는데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첫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까지 모두 다 그냥 얻어낸 골들이 아니라 하나씩 다 만들어가는 골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네. 이영준 선수가 기록했던 선취골은 제 생각에는 우리 남자 선수들이 피파 주간대회에 나가서 터뜨린 골 중에서 가장 멋진 골이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그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오른발 발리성으로 꽂아넣는 모습 봤을 때는 이영준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마 세계 스카우터들에게 좀 각인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배준호 선수의 골 역시도 배준호 선수의 침착성 그리고 뭐 좋은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마지막 최석현 선수의 세트피스에서 나온 골까지 해서 네. 우리가 만들어낸 골들이 다 하나의 작품이었고 완성된 골 결정력을 이번 대회에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좀 주목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줄 만한 선수 있다면요. 방금 전에 이영주 선수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영주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니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방에서부터 롱볼 때렸을 때 그 공을 공중볼 잘 떨어뜨려줘서 계속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게 앞쪽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선에 배치되는 배준호 선수라든가 김용학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좋은 활약하고 있고요. 또 허리에는 이승준 선수, 이렇게 미드필드들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수비에는 김지수 선수, 최석현 선수 이렇게 계속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김지수 선수가 아마 이번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 대회 전부터 해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 이유가 김민재 선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형 수비수 제목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네. 아마 지금까지 20세 이하 경기를 잘 못 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좀 주목해줬던 분들이라면 김지수 선수를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하고 수비에 대한 질문 짧게 좀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배준호 선수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준호 선수요? 예. 배준호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배준호 선수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영준 선수가 장신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이영준 선수가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지금 프로필 보니까 180으로 나와 있고, 이영준 선수는 이제 190cm로 나와 있네요. 와. 아니 근데 이영주 선수는 키가 190인데도 그렇게 잘 뜁니까? 쉽지 않을 이제는 것 우리 같은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키가 크더라도 이제 전체 이제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이 어떤 신체를 유지하는 게 축구 선수로서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나, 그 바로미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가 그런 좋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많은 스카우터들이 이영준 선수를 주목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영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어떤 조건 네. 때문이었어요. 그 수비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예. 우리 월드컵 때도, 우리 월드컵 대표팀 할 때도 수비가 구질적으로 좀 문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번에도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김지수 선수는 김민재 선수 다음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긴 하셨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피파 주간대에 나가서 이제 수비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제 수비진에 있는 선수 가운데 지금 소속팀에서 프로 무대에서 주전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세 이하 선수들이 다음 목적은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또 프로 무대에 가서 얼마나 주전으로 많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느냐,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수비진들이 특히나 측면 수비 쪽에서 이번 대회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측면 수비수들이요, 이게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원래부터 어려서 수비로 성장하는 선수의 숫자보다 측면 미드필더 혹은 윙포워드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측면 수비가 되거나 혹은 중앙 수비로 계속 잘하다가 또 신체라든가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측면 수비로 가거나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측면 수비에서 이제 수비와 공격을 병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수비할 때 중앙 수비로 수비하는 거랑 또 윙포워드로 수비를 도와주는 거랑 전문 이 측면 수비수가 되는 거랑은 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직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선수 가운데는 가장 잘하는 선수가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응원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수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상대가 나이지리아잖아요. 근데 축구하는 스타일이 에콰도르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지리아는 기본적으로 20세 이하 대회, 그리고 이제 17세 월드컵, 이런 이제 연령별 월드컵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나이지리아가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이번 대회까지 이제 13번째 본선 진출이거든요. 근데 지난 12번의 대회 가운데
무려 11차례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 팀은 나가면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팀이고, 그리고 연령별 대회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팀들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신체 능력 때문이죠. 예. 유연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키가 크고 예. 네, 이런 게 성인 무대에서도 강점으로 드러나는데 20세 이제 선수와의 어떤 비교에서는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과 이제 운동 능력, 빠르고 네, 이런 걸 당해내기가 어려운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할 때도 죽음의 조라고 꼽히는 이제 브라질과 이탈리아와의 경쟁 끝에 와일드 카드가 되긴 했지만 그 조 경쟁에서도 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토너먼트에서도 나이지리아가 개최국이었고 또 개최국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제압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를 했던 팀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상대를 이제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존에 맞춰서 어떤 뭐 훈련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나이지리아보다 휴식일이 하루가 짧습니다. 예. 나이지리아가 16강 토너먼트를 우리보다 하루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휴식이 짧다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대회 본선에 나갔고 이미 우리는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1경기에서 4경기를 치러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대에 따라서 맞춤형 전술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우리 선수들을 잘 회복시켜서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잘 보여줬지만 우리는 실리적인 컨셉, 선수비 후역습의 어떤 전략 전술로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팀을 만나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잘 정비가 된다면 네, 누구를 알겠습니다. 만나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는 25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5도가 낮았지만 내일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충일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경북 동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월요일 화요일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에선 화요일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7도, 부산 18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서울, 대전, 광주는 28도, 세종 27도, 울산 26도, 인천 25도, 부산, 제주는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4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에 와서 알았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첫 문장부터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글을 시작할까? 자유기고가 복길이 한 신문에 게재한 칼럼의 첫인상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잊었던 제 20대 시절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복길의 지층 자취방은 발목까지 침수됐다고 합니다. 학교도 자퇴하고 집도 멋대로 나와 혼자 살아가던 17살의 패기는 절박한 순간이 되자 위력을 잃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청소년 영상센터에서 촬영과 편집을 가르쳐주던 대학생 언니가 남긴 말이 떠올라 무작정 전화를 걸었답니다. 눈물이 터져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 겨우 상황 설명을 한 끝에 언니와 노량진역 근처 햄버거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저녁 7시.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데 뛰어들어온 언니는 세상에 비도 맞았어? 왜? 우산이 없었어? 이렇게 캐묻다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며 그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마천동 투룸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모든 건 일단 밥을 먹은 뒤에 얘기하자. 그가 의자에 앉아 초조함에 다리를 떨고 있을 동안 언니는 흰쌀을 밥솥에 안치고 애호박을 썰어 고추장찌개를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연근 조림까지 꺼내 순식간에 한 상을 차려냈다고 합니다. 고추장찌개를 태어나 처음 먹어봤다고 하자 언니는 웃으면서 쉬운 요리니까 집에서 해보라며 침수된 집이 언제 복구되는지 묻는 대신 마늘을 얼려서 보관하는 방법과 육수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복길은 KBS의 특집기획 장바구니 집사들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자립청년들이 건강한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를 받아 좌충우돌 식사 준비를 하는 방송편을 지켜봤다며 복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달래지지 않았던 마음의 허기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알기에 안부 인사가 담긴 장바구니는 더없이 씩씩한 환대처럼 느껴졌다. 문득 힘든 사람에게 묵묵히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안부를 물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간 그렇게 거칠은 돌들이 둥글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겠지. 아름다운 그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슬픔을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힘들게 내 상처 드러내 보일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웃음이 있는 한 아직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죠.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이 사랑 지킬 수 있게 해. 고단한 세상에 얽매인 내 지친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흐르리. 양현의 그대가 있음에 들으셨습니다. 제 PD님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저보고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노래. 그래서 제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리를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이 사랑 지킬 수 있게 해. 고단한 세상에 얽매인 내 지친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발견 내용하고 너무 딱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네요.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분들 의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835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며칠 전 밤새 내리던 빗소리를 들으며 작년 8월 반자로 쏟아지던 비와 작은 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일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임정환님, 요즘 정말 밥 한 끼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더라고요. 몇 끼니 맛있게 챙겨서 먹는다면 최고겠지만 정말 간단한 음식이라도 따뜻한 집밥같이 서로 나누어 갈 수 있는 선행이 하나둘 들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 이 칼럼을 읽다가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찡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 배고파 밥 먹어, 된장 없으니까 고추장찌개 끓여주고요, 다른 거 묻지도 않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환대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나이로 보자면 아마 복길 자유기구가가 저보다 몇십 년 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역시 계속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을 돼서 때 안에 물난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또 광주 지역이 굉장히 가물었었잖아요. 그 가문 와중에도 또 있었죠. 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저녁 7시쯤에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인데요. 이 지하에 매설돼 있던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물줄기가 공중으로 치솟으면서 교통이 통제가 됐고요. 네.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현장이 복구되기까지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하고 겹치면서 교통체증이 훨씬 더 더해졌습니다. 또 일부 세대에는 흐린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던 중간인데 공사 장비가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평소에 상수도관을 흙이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네네. 공사를 하면서 흙을 퍼내면서 압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300m 정도 근처에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도 지난 4월에 수도관이 파손되는 올해만 해도 비슷한 사고가 10건이 있었습니다. 10건이나 있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2020년에 2호선 공사 이후로 26건이 발생을 해서 수돗물만 4만 4천여 톤이 샜는데 이게 6년 전에 지하 상수도관 지도를 보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낡은 관이 지도랑 위치가 좀 달라지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상수도관에 대한 정밀 지도 서울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텐데 네. 4, 50년 전에 것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주의일에서 파손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수도관이 노후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저심도 공법이라고 그래서 땅을 한 10m 안팎만으로 파기 때문에 네. 비슷한 깊이의 수도관뿐만 아니라 전기관이나 가스관관도 묻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집안 침하가 이 공사 현장에서 좀 더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광주시에서는 임시도로 역할하는 복공판 공사가 이달 안으로 끝이 나면 네. 관이 묻혀 있을 만한 지점을 다 들여다본 셈이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래도 좀 조심했어야지. 그렇죠? 이 예.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심에 어떤 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진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하수도관을 굉장히 큰 관을 묻는 걸 봤는데 우리 기반 시설의 모든 관이랑 관은 그쪽으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전기, 통신 이걸 다 드러내고 다시 그 밑에다가 하수도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진짜 공사 기간이 몇 년 네. 걸리더라고요. 아마 그 어려움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거 아닐까. 네. 또 저심도 공법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그걸 걷어내면서 전부 지하철 다닐 만한 길들을 놓는 그 터널을 놓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자주 이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느냐면은 한번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이게 금방부터 복구도 안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렇죠. 분들이라든가 전부 장사도 못하고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현장 복구될 때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새벽 1시 40분이 돼서야 물이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관에서 거의 물이 3,300톤이 빠져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양수기까지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벌였고 전기 천장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합선이 돼서 정전이 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고 지점에서 2시간 전부터 물이 새고 있었대요. 그래서 단수 조치를 하고 밤 10시 이후에 복구하기
일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터져버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줄기가 차가 다니는 도로 방면으로 6m 높이로 솟구쳤고요. 분수처럼 쏟아지면서 사거리가 잠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줄기가 방향을 바꿔서 뭐 마트 있는 쪽으로 또 카페 등지로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우선 상인분들은 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침수된 마트에서 퇴근한 점주분이랑 직원분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형 냉장고에는 신선식품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사고라기보단 거의 인재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데없이 뭐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상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겪으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좀 이분들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같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봉 10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가 안 구해져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병원이 적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는데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자리를 못 채웠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을 모집하면서 1인당 연봉 1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숙소, 수술, 시술 인센티브, 식대는 별도 제공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우라고 하네요. 병원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년이 넘도록 심장내과 전문의를 못 구했답니다. 원래 3명의 전문의가 있었는데 2021년에 마지막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었대요. 근데 마지막 심장 전문의가 있을 때는 하루에 1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병원 여기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는 많은 병원들이 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한두 명의 의료진이 응급 업무까지 다 해서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다가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양보건의료원의 경우에도 의료진을 확보할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달 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의 4-5명을 두고 24시간 가동한다라는 목표로 10월에 의사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인데 쉽게 의사를 구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부족한 의사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서울보다 훨씬 더 기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 소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자꾸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2020년에 10만 7,976명의 의사들 중에서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75.6%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단위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20.4%, 군 단위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대도시 63%, 소도시 29%, 농촌의 80%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도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내 첫 어린이 전문 병원인 소아병원이 진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말에 보통 이제 응급실을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평일 진료는 하지만 주말 진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토요일 오후 일요일 진료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한 명이 퇴사를 했고 공사까지 겹치면서 6월에는 토요일 오전에만 진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새로 의사 선생님이 근무를 하겠다고 하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요. 이 소아병원은 저희 꼬마도 제가 들쳐갖고 응급실로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도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임금 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오픈런 수준이거든요. 토요일 밤, 일요일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잘 없어요. 뭐 폐렴이나 이런 경우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저도 이 서울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몇 군데 있는지 찾아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4곳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3곳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국에는 38곳이 있는데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에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접수를 하고 5-6시간은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의 소아 응급 환자 전담 전문의가 상주하는 데가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 3곳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강남 세브란스에 이어서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5월부터는
소아 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야간 시간대에 소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상황인데요. 뭐 보상 방법이라든지 의사 숫자를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아니, 또 뭐 이렇게 10억 준다 그래도 안 간다면서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사명감으로 혹은 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과로가 또 살인적인 스케줄로 돌아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악순환이에요. 그 뭐 사실은 특단의 대책 얘기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숫자 절대 늘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는 계속 대책은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국회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또 싶은데요. 사회 예.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월급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익단체 얘기들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대책을 못 찾는 그런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새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또 유기한 정유정 신원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신상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네요. 예, 사건 이후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신상 사실은 공개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결정한 상황이지만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나왔었는데 이 검거 이후에 모자와 마스크를 가족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리고 이제 나온 건데요. 피의자의 호송이나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걸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은 굉장히 지금 현재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언론에 공개된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전문가가 쓴 글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요. 그 얼굴을 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저 할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 얼굴을 보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갖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얼굴을 공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인지하고 혹시 재범의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인데 또 일부는 그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일종의 처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도 인권 침해 있잖아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네. 얼굴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재범 가능성 그러니까 네. 다른 범죄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 일종의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네. 그럼 그 방지하는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그 필요가 확인도 있는 좀 거죠.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찰에서는 살인과 사체 훼손, 유기 등의 혐의로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살인 충동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고 석 달 전부터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요. 범행 네. 수법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라는 예.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참 이 과외 구하는 앱 이것도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이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네.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시신을 훼손하고 낙동강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었다고요? 그동안에? 네. 이 정유정이 부모님과는 오래전부터 떨어져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지내왔다고 합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요. 5년 동안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달 10일에 필기시험이 있어서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정유정이 범죄 수사물에 심취해서 그런 콘텐츠나 소설 등에 심취해왔다라고 밝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하면서 실제로 살인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과 교류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고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이웃들의 설명으로는 마주쳐도 인사를 잘 안 할 정도로 말이 없었고 할아버지에게 손녀가 있는 것은 알았는데 몇 번 못 봤다는 방송 인터뷰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CCTV 회로에 찍혀 있는 정유정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고 심지어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뒷마무리가 굉장히 허술한 측면을 봐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태어나도 정상인으로 사느냐 사이코패스가 되느냐는 어릴 때 경험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게 혹시 이런 문제를 갖고 온 것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담배까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 한 갑이 4,500원이 들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2배 가까인 8,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때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평균 가격이 한 갑에 한 8,000원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면 국민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담배값 인상하자는 이유잖아요. 이 정도는 올려야 금연을 할 거라. 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담배값을 올리는데 역대 정부가 좀 소극적이었죠. 이제 서민들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도 금연 정책 중에서 담배값 올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올릴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린다고 하면은 아마 논란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드네요. 담배가 기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올려도 다른 거를 줄이면 줄였지 그걸로 담배를 덜 피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하여튼 세금 문제가 같이 껴있어가지고 더더욱 같은 논란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음악다방. 오늘 역시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반려견에 관한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아니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더 많을 거라던데요. 그러니까 이젠 반려묘까지 합류를 하면서 반려동물의 시대예요. 진짜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김포공항에서 그 애견 호텔 서비스, 애견 위탁 서비스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또 뭐 일부 뭐 전세기 같은 것들을 반려견과 함께 또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도 가족이니까요. 있다고 하고요. 뭐 이른바 요즘에 댕댕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제2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나오는 영화 하면은 막 되게 많은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갖고 오셨을까요? 진짜 옛날 영화부터 항상 많았었죠. 그 첫 작품은요. 최근작을 골라봤습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고요. 도그라는 영화예요. 개란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도그라는 영화인데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죠. 뭐 근육질 훈남 배우인데 채닝 테이텀. 이분이 이제 주연도 맡았고 공동 연출까지 한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좀 독특한데요. 미군 잭슨이 주인공이에요. 채닝 테이텀이 직접 맡았고요. 이라크전에 이제 파병됐던 경력을 지닌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파병 뒤에 이제 후유증
을 앓고 있어서 부대 복귀가 이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군 부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함께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었던 동료가 사망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은 고인이 된 이 동료의 군견이 있었습니다. 룰루라는 군견인데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은 셈이죠. 2,400km나 떨어진 이 동료의 장례식장에 데려가면은 이 개를요. 그러면은 이 복직을 추천해주겠다 이런 상관의 제안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어딘가 또 파병이 돼서 뭐 이런 임무인가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를 장례식장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면은 뭔가 베너핏을 주겠다 이런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군견 룰루 역시도 뭐 개이지만은 인간처럼 전쟁 후유증을 갖고 있어서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뒷좌석에 태우고 2,400km를 이동하는 독특한 로드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베트남전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전 다녀온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계속 환청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게 왜 원인이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중간에 보면은 인간도 물론 그 PTSD를 심하게 겪지만 이 강아지가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밤에 막 낑낑대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역시도 그 전장에서 겪었던 그 후유증.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같은 처지잖아요.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동병상련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군견과 그다음에 뭐 그 이라크 전에 파병이 됐던 전직 군인 둘이서 2,400km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로드무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어때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스토리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담고 있고 좌충우돌이 있지만은 이 미국 영화 중에서 특히 로드무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쭉 뻗은 그 고속도로 뭐 인터스테이트라고 하죠. 주를 건너는 그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직선으로 그런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들이 사실 음악 팬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스코어는 사실 할리우드 베테랑 음악 감독이죠. 토마스 뉴먼이 맡았고요. 이 역시나 이 로드무비 미국적인 로드무비인 만큼 아주 미국적인 장르의 음악들 포크 팝이라든지 컨트리 뮤직 이런 것들이 삽입이 많이 돼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를테면 엘러베마 쉐이크스라든지 뭐 커트 바일 또 존 프린, 케니 로저스 이런 정말 세대를 망라하는 컨트리 뮤직 또 포크 팝 이런 것들이 삽입이 많이 돼서 듣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밤 시간에 듣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미국의 어떤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라는 곡 명곡이죠.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On a warm summer's evening, on a train bound for nowhere, I met up with a gambler.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of staring out the window at the darkness till boredom overtook us, and he began to speak. He said, "Son, I've made a life out of reading people's faces and knowing what the cards were by the way they held their eyes. So if you don't mind my saying, I can see you're out of aces. For a taste of your whiskey, I'll give you some advice." So I handed him my bottle, and he drank down my last swallow. Then he bummed a cigarette and asked me for a light. And the night got deathly quiet, and his face lost all expression. Said, "If you're gonna play the game, boy, you gotta learn to play it right.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Every gambler knows that the secret to surviving is knowing what to throw away, knowing what to keep. 'Cause every hand's a winner and every hand's a loser, and the best that you can hope for is to die in your sleep. And when he finished speaking, he turned back toward the window, crushed out his cigarette, faded off to sleep. And somewhere in the darkness, the gambler, he broke even. But in his final words, I found an ace that I could keep.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up, know when to fold up,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영화 도구 가문대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 들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컨트리 음악인데 갬블러면 도박사 아니에요? 왜 도박사라고? 도박사죠. 네. 이 노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편의 영화 같은 단편 영화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 노래 속의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가요. 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멍하니 뭐 할 일도 없고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맞은편에 앉은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둘 다 지루해서 눈만 가끔씩 마주치다가 네. 지루함을 못 견딘 나머지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네요. 네. 젊은이, 자네 지금 위스키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한 모금 내가 맛보게 해주면은 내가 인생의 지혜, 카드 게임 잘하는 법을 알려주겠네 라고 말을 걸어요. 네. 그런데 이 카드 게임 잘하는 법에 사실은 인생의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카드 게임 잘하는 법 단순하네. 무슨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될지, 무슨 카드를 버려야 될지, 네네. 무슨 카드를 언제 내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제 이 게임을 그만둬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4절, 5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컨트리 뮤직의 약간 특성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아니 뭐 보통 화투 치다가 그러잖아요. 네. 이건 절대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내놓으면은 네. 오히려 되는데 그거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예. 맞아요. 예. 오히려 잃게 되는 네. 싼다고 하죠 보통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네. 이게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독특한 게 그러고 보니까는 뭐 가요 중에서는 화투를 소재로 해서 뭔가 막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팝송 중에서는요 이 카드 게임, 트럼프 이런 걸 소재로 해서 그 굉장히 시적인 은유 같은 걸 담은 곡들이 꽤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스팅의 Shape of My Heart라는 곡도 하트가 이제 마음이란 뜻도 되지만은 네. 트럼프의 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예요. 우리 트로트 가요를 좀 하트를 소재로 한번 해도 되겠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좀 멍뚱한 대로 빠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건가요? 네, 2019년 프랑스 영화고요. 제목이 좀 재밌는데 우리 집 똥멍청이라는 영화예요. 네. 네, 뭐 저도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의외인데요. 바보 같은 짓 하면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인간한테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강아지한테 쓰면 좀 오히려 귀엽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원제는 몽슈앙 스튜피드입니다. 말 그대로 뭐 그런 멍청한 나의 개라는 뜻인데 스토리는 이래요. 이제 주인공은 앙리 모헨이라는 인물이고요.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작품 하나가 크게 히트를 쳤는데 네. 그 뒤로 내는 작품마다 족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아내는 뭐 2차 저차해서 남편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고 자녀들은 완전히 이제 신세대죠. 뭐 아직 9세대인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뭐 굉장히 가족의 붕괴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반전의 요소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떠돌이 개가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막 식욕 넘치고 뭐 인간이 보면은 그 입장에서는 좀 무식한 이런 개예요. 순한 개. 굉장히 순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똥개 같은. 그래서 스티피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똥멍청이죠. 그래서 이 개와 어쩔 수 없는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삶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뭐 애정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간 코믹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굉장히 코믹하고 약간은 뭐 블랙 코미디라고도 하죠. 프랑스 영화에 많이 나오는 뭐 이렇게 달콤 쌉쌀의 코믹 약간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면도 있고 씁쓸한 면도 있고. 프랑스 영화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막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보다 보면 잔재미가 있고 좀 웃다가도 나중에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영화예요, 사실은. 그럼 노래는 어때요? 음악이 정말 좋은데요. 이 영화의 스코어 전체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죠. 브래드 멜다우가 담당을 했어요. 브래드 멜다우는 1970년생인데 말 그대로 21세기 미국 재즈 피아노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브래드 멜다우 전체 스코어 작곡을 담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브래드 멜다우가 이 영화를 관통하면서 쓴 어떤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가 바로 영국 락밴드죠. 레디오헤드의 명곡입니다.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곡의 테마를 재즈 피아노 스타일로, 재즈 스타일로 변주를 해서 들려줘요. 근데 이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곡은 X세대를 위한 어떤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발표 당시 1997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말 그대로 굉장히 달콤 쌉싸래한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재즈 연주곡으로 바꾼 이것이 또 영화의 어떤 면면이 흐르는 정서 같은 것들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곡 들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우리 집 똥멍청이 가운데 브래드 멜다우의 패러노이드 안드로이드 3 들으셨습니다. 이게 저 한때 레디오헤드가 네. 그 곡이 맞아요. 느낌이 너무 잘 나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사실 이 원곡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선율들인데요. 방금 들으신 거는 뭐랄까요? 계속 하향하는 선율 진행, 화성 진행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계속해서 침잠에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이게 마치 어떤 초연술지 회화 속에 나오는 계단처럼 계속 내려가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반복되는 하향 연속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음악이 이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어떤 느낌, 미묘한 느낌들이 영화의 스토리와 또 잘 어우러지면서 또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죠. 아, 네. 참 이미용 기자가 설명을 하니까 음악이 전혀 달라 보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화 어떤 겁니까? 네,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된 영화입니다. 올해 3월에 개봉한 영화. 우리나라 영화 멍뭉이예요. 멍뭉이. 네. 또 친근하죠. 예. 우리 집 똥멍청이만큼이나 친근한데 정말 친가족처럼 내 동생처럼 아끼던 반려견 루니. 이 루니만을 보고 살아가던 민수가 주인공이에요. 유연석 씨가 맡았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비 신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예비 신부가 여자친구가 사실은 강아지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데이트할 때 계속 알러지 약을 먹고 만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24시간 계속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반려견과 함께 이게 정말 결혼 자체를 무산시킬 만한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대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 반려견 루니를 키워줄 집사를 찾아 나서게 되죠. 사촌 형 진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국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찾아 나섭니다. 근데 적당해 보이는 집사를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 멍뭉이를 태우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역시나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한창 홍보 많이 하고 그러던데 저도 그때 영화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서 봤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많은 관객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쉽게도 아무튼 그 스토리 듣고 나니까 왠지 음악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스토리도 굉장히 따뜻하고 음악도 역시나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 스코어는 구자완이라는 음악 감독이 맡았는데요. 이 구자완 감독은 비교적 젊은 감독이에요. 사자, 또 12번째 용의자 이런 작품들을 맡았던 감독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영롱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따뜻한 음악을 통해서 영화의 잔잔한 감동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음악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볼 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욘드 스카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가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의 파란 하늘 아래서 반려견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뭐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반려견 뭐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헤어질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고백하자면 저도 집에 반려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있어요. 반려묘 알레르기. 네. 저 아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참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남일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막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뭐 털뭉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갖가지 애칭들이 많죠. 멍뭉이라고도 하고 똥멍청이라고도 하고. 오늘 마지막 음악도 굉장히 좀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한 음악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 음악다방 지금까지 이미연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용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영화 멍뭉이 OST 가운데 구자완 유익의 비욘드 더 스카이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멀어지는 여름 내리는 햇살을 맞으며 텅 빈 거